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는 영광의 기회를 얻었다고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왔습니다.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에게 거짓 항복을 해서 후방에서 적을 교란하라는 즉 자폭 명령을 받았지요. 뇌관을 건드릴 수 있으니 떨지 말고 한치도 움직이지 마라. 기술병이 러시아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통역관이 전달하자마자 등에 배낭이 올라왔습니다. 체감 25kg 정도 무거웠습니다. 일반 군용 배낭처럼 생겼지만 안에는 시사 폭약이 빽빽이 들어있었습니다. 기폭장치 연결한다. 배낭 밑단에서 전선 하나가 나와서 그게 제 허리춤에 찬 리모컨 크기 장치로 연결됐습니다. 이건 조선의 알림시계 즉 타이머다 알았나? 기술병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투항하는 척 접근한 후 우크라이나 놈들 지휘소에 들어가면 버튼을 누르고 3초 후 터진다. 옆에서 같은 임무를 받은 박영수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24살. 저보다 2살 어린 놈이었습니다. 형님 이거이 정말 내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지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감시관한테 들릴까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럽다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면 당이 남겨진 가족을 지켜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국에 남겨진 가족은 몰라도 이 떨리는 가슴은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폭조는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준비 끝났다. 내일 새벽 4시 출발이다. 러시아군 소령이 지도를 접었습니다. 성공하면 너희들 가족은 평양으로 이주하고 훈장이 전달된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낡은 집에서 사시는 어머니. 그리고 8살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막둥이 동생 준호. 사실 파병 오기 전에 약속받았습니다. 파병 기간 월급으로 준호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달러로 5,000불. 그 돈이면 준호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지들 조국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보위부 소속이라고 하는 감시관이 말했습니다. 해산. 작전실을 나와 참호로 돌아가는 길에 폭탄 배낭이 어깨를 더 세게 짓눌렀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웠습니다. 영수가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형, 우리 내일이면 못 보는 거지.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구름 한 점 없고 별이 빛났습니다. 고향에서 보던 별이랑 똑같은 별이었습니다. 준우도 지금 이 별을 보고 있을까? 형아 그럼 언제 와? 출국 전날 준우가 물었습니다. 준우가 어마이 말 잘 듣고 30밤만 자면 형아가 돈 많이 벌어서 준우 병 고쳐줄게. 그렇게 약속을 뒤로 한 채 폭탄 배낭을 맨 채로 참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메고 있으라기에 벗을 수가 없었죠.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준우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가슴을 움켜쥐던 준우. 병원비가 없어서 약도 못 먹이던 준우. 이번 파병으로 5,000불을 받으면 준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았지만서도 지금 제 몸에는 폭탄이 달려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내일 새벽이면 저는 죽습니다. 준우는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약속을 지켜줄까요? 잠은 오지 않고 갑자기 확신이 안 섰습니다. 참호 바닥은 차갑고 딱딱하기만 했지요. 폭탄 배낭을 베고 누워도 불편했습니다. 2024년 9월 파병을 떠나기 3달 전이었죠. 파병 가기 3달 전이었습니다. 형아 아파. 준우 목소리에 마루로 뛰어나가 보니 준우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래졌지요. 저는 곧바로 달려가 준우를 안았는데 땀이 온몸에 흥건했어요. 준우야, 형아 여기 있어. 괜찮아. 어머니가 뛰어나오셨습니다. 준우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녀가 의료소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어머니의 손도 목소리가 떨리는데 잡아들이지 못했지요. 준우를 등에 업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청진인민병원까지 EKM 내. 버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업고 뛰었습니다. 준우야, 눈 떠. 눈 감으면 안 돼. 등에서 준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약한 숨소리였죠.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더 빨리 뛰었어요. 응급의료소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준우를 데려갔고 그제서야 어머니도 제 옆에 앉아 눈물을 훔치셨어요. 나를 꼬박 세우고 그제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인데 돈은 있소? 얼마나 듭니까? 조선 돈으로는 힘들고 달러로 5천 불 정도 필요합니다. 수술 장비를 중국에서 들여와야 해서 말이요. 5천 불.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감도 안 왔지만 엄청난 돈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일단 약으로 버텨봅시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요. 의사가 한 달치 약을 내줬지만 북한 돈으로 10만 원. 제 월급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소리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졌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준우는 그래도 씩씩하게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해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보였습니다. 형아, 나 언제 나? 금방 나. 조금만 참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으로는 낫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분명히 수술해야 했지만 우리 가족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0월이었어요. 부대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파병 지원자를 모집한다. 월급은 달러로 지급되고 한 달에 2,000불이다. 2,000불?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석 달이면 6,000불이었죠. 준우 수술비보다 많았어요. 이거다 싶었어요. 그날 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요. 출국은 한 달 후였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러시아 파병 갑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미녀가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준우 수술비를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안 돼. 너까지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어머니, 준우 살리러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 말라 있었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형아 어디가? 러시아. 형아가 돈 벌어와서 준우 병 고쳐줄게. 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형아 그럼 언제 오는데? 금방 와. 몇 달만 있으면 돼. 준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아 가지 마. 무서워. 저는 무릎을 꿇고 준우를 안았어요. 뼈만 남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준우야, 형아 꼭 돌아올게. 그리고 준우 병원 데려갈게. 약속해. 정말? 어느덧 출국 전날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하루 휴가를 받아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옥수수밥을 지어주셨습니다. 준우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밥도 안 먹고 저만 쳐다봤습니다. 준우야, 밥 먹어야지. 싫어. 형아 보고 싶어서 그냥 보고 있을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준우를 안았습니다. 어마이 말씀 잘 듣고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말아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와 준우가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10M쯤 걸었을 때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고 마른 손을요.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준우야, 형아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그날 밤 감시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임무 수행 전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을 허락한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집에 전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작전 성공하겠다고 약속하라. 알겠습니다. 감시관이 위성 전화기를 건네는데 손이 떨려서 한참을 헤매다가 6자리 숫자를 천천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민혁이니? 1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에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 있니?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래, 엄마는 괜찮다. 근데 민혁아.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준우가 왜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2달 전에 갔어. 윽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이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었어. 배급도 안 나왔고 내 월급도 3달째 밀렸어. 그러다가 준우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미 늦었다고.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파병 월급은요? 5천 불 받았잖아요. 그 돈으로 수술하기로 했잖아요. 민혁아. 어머니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 돈 한 푼도 안 나왔어. 뭐라고요? 한 푼도. 아무것도 안 줬어. 부대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파병 간 가족한테는 배급만 준다고 했어. 돈은 내가 파병 다녀와서 직접 받는 거라더구나. 그런데 너는 연락이 안 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준우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도 못 먹고 그냥 죽었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준우가 마지막에 내 이야기만 했어. 형아 언제 와? 형아 보고 싶어. 그렇게 말하다가 갔어. 형아 언제 와?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준우 목소리였습니다. 시간 됐다. 감시관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리려고 여기 온 준우가 죽었습니다. 약속했던 5천 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참으로 돌아와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폭탄 배낭이 등을 눌렀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 괜찮아? 같은 조언 영수가 물었지만 아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 얼굴만 떠올랐어요. 형아가 돈 벌어서 준우 병 고쳐줄게. 준우야, 형아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때 감시관이 참호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출발이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조국과 가족을 위해 실패하지 말라. 가족. 그 말에 가슴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며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약속한 돈도 못 받고 준우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 또 죽으러 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조국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건 영광이 아닙니다. 이건 개죽음 말이에요. 아니. 저는 혼자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는 못 죽습니다. 준우 죽게 만든 놈들 좋으라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일 새벽 작전 때 기회는 그때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게 준우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저는 결심했어요. 탈출하겠다고요. 죽어도 여기서는 안 죽겠다고요. 새벽 3시였습니다. 일어나라. 감시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도 안 자고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계획만 세웠죠. 어떻게 탈출할까? 언제 기회가 올까? 폭탄 배낭을 벗을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출발 준비해라. 배낭은 이미 메고 있었고 일어나서 허리춤을 확인했습니다.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버튼 하나. 누르면 3초 후 폭발합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살아남는다. 속으로 숨 한 번 되뇌었지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셋만 남았습니다. 저 영수 그리고 최철수라는 놈. 다들 얼굴만 창백해졌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감시관 2명이 함께 탔습니다. 둘 다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성공한다. 실패하면 너희 가족 모두 정치 범수용소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새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살아남을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라. 밖으로 나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쪽에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가까웠습니다. 300m 정도. 오늘은 정찰 확인해보니 드론도 없다. 러시아군 소령이 말했습니다. 걸어가서 투항한다. 그리고 들어가면 터트린다. 알았나? 대답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다가 도망친다. 배낭을 버리고 뛴다. 우크라이나군 쪽으로 뛴다.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200m. 손에 땀이 찼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멈춰서서 말했어요. 변소를 가야겠습니다. 뒤를 돌아 소리쳤습니다. 뭐? 감시관이 소리쳤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잠깐만요. 안 돼. 계속 가.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 새끼가. 감시관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권총을 들고요. 일어나 당장. 그가 제 앞까지 왔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배낭끈을 확 잡아당겼고 배낭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감시관 얼굴에 던졌어요. 감시관이 비틀거렸죠. 25kg 배낭에 맞았으니까요.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쳤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동생을 업고 뛸 때처럼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총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왼쪽 어깨에 뭔가 뜨거운 게 박히는데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보였어요. 쏘지 말라. 내래 투항하겠소.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들며 앞을 쳐다보니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계속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제 배낭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감시관이 기폭시킨 거겠죠.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따뜻한 피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참호에서 나왔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스토이. 멈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은 머리 위로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투항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군입니다. 투항합니다.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총은 계속 겨누고요. 제 몸을 수색했습니다. 무기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폭탄도 없는지요. 클리어.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병사 2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걸을 수 있냐? 우크라이나어였지만 뉘앙스로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호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준우였습니다. 준우야, 형아 살았어.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깨어났네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우크라이나군 완장을 찬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야전 병원이에요. 당신 총 맞았어요. 어깨에. 수술했고요. 간호사가 물컵을 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안전.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여긴 우크라이나 후방이에요. 전선에서 50km 떨어진 곳이고요.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계속 닦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는데 총알이 관통했다고 하더군요. 뼈는 안 다쳤고 근육만 찢어졌다고요.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지만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이 있었고 침대가 4개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있었고 난방도 됐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됩니다. 경비병이 말했어요. 밥은 하루 3끼 나오고 규칙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 갔는데 저처럼 투항한 북한 병사가 5명 더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 공병부대. 하사 강민혁입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죠. 빵, 스프, 고기.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어떻게 투항했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폭조, 동생 죽음, 탈출. 다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전선에서 러시아 놈들이 우리만 앞에 세우더라. 총알바지로. 그래서 도망쳤지. 다른 사람들도 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론 공격 때 뒤처진 사람. 부상당해서 버려진 사람. 정찰 중 일부러 길 잃은 사람. 다들 살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왔죠. 바로 어머니 생각에 드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투항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탈북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범수용소. 그곳에서는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통역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민혁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요? 선택지가 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으로 가거나. 제3국. 남조선을 말하는 건가요? 네. 한국 국적 신청을 도와줄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요.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조선. 어릴 때부터 적이라고 배웠던 나라. 하지만 전선에서 봤습니다. 러시아군 막사에서 몰래 본 한국 드라마. 깨끗한 거리, 밝은 불빛, 웃는 사람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밟겠습니다. 시간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으로 별을 봤습니다. 준우도 저 별을 봤을까? 어머니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 한국 가면 어떻게 될까? 받아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살아서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자리 잡겠다. 돈 벌겠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데려오겠다. 방법을 찾겠다. 반드시. 준우야. 형아 한국 간다. 내가 못 본 세상 형아가 볼게. 내 몫까지 살게. 약속할게.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한국행이 확정되기까지요. 서류, 신원 조회, 정부 간 협의. 저는 그 과정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냥 수용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혹시 거부되면 어떡하지?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 아니겠지?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통역관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혁 씨, 좋은 소식이에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한국행 확정됐어요. 사흘 후 출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진짜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태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녀가 한국 가서 잘 살아. 너도 빨리 와. 거기서 보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연락해. 내가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 그래. 고맙다. 태호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출발 당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우크라이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전쟁이 난 나라였지만 후방은 평화로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씨 맞으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폴란드를 거쳐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아래로 땅이 멀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겁니다. 지옥을 떠나는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준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우야, 형아 한국 간다. 내가 못 간 곳 형아가 가. 비행 시간은 길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환승했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을 더 날았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깼습니다. 또 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빛이었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빌딩, 도로, 다리, 전부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공항이었습니다. 천장이 까마득히 높았습니다.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걷는 사람,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 캐리어를 끄는 사람, 모두 여유로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진짜야? 다리가 떨렸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3달 전 저는 폭탄 배낭을 메고 죽으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폭 명령을 받은 인간 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요. 꿈만 같았습니다. 강민혁 씨.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가시죠.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렸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빌딩이 즐비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구나. 한국은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어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하나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3달 동안 여기서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배정됐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강민혁, 26살, 전직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하사. 지금은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이게 제 새 정체성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준우 생각이 났습니다. 준우야, 형아 해냈어. 한국 왔어. 여기서 잘 살게. 내 몫까지 살게. 약속 지킬게.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새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요. 총소리 없이요. 폭발음 없이요.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은행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처음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하나씩 익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물류센터였습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밥을 샀습니다. 김밥, 삼각김밥, 컵라면. 맛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준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했습니다. 그 애들은 어떻게 지낼까?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혁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 활동가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혁 씨, 좋은 소식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가 탈북하셨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탈북하셨어요. 지금 중국에 계세요. 곧 한국으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확인했어요. 건강하세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인천공항이에요.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명, 2명, 3명.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민혁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요. 어머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두 팔로 꽉 안았습니다. 민혁아, 민혁아.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어머니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너무 보고 싶었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놓지 않았습니다. 민혁아,
어머니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많이 고생했지?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준우를 못 지켰어. 아닙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준우 생각에 울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남한이구나. 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신기하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집이네. 아닙니다. 좁습니다.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할게요.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둘이 사는데 뭐. 그날 밤 어머니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탈북은 어떻게 했는지,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 자폭 명령받은 일, 탈출한 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어머니가 옆방에 계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먹어라.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밥이었지만 어머니가 데워주셨습니다. 같이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먹으니까요. 미녀가. 네, 어머니.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네, 잘 살겠습니다. 준우 목까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우 목까지.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26살. 전직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하사.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년 전 저는 폭탄 배낭을 메고 죽으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준우는 못 왔습니다. 그게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우야. 형아가 약속 지킬게. 내 몫까지 잘 살게.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 행복하게 살게. 그게 형아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지켜볼게. 하늘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도 고통받는 인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